안녕하십니까. 웹 2.0에 대해서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웹 2.0의 교재 분량이 많아서 여기에 전부 다 웹 2.0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의 그 새로운 트렌드는요, 특징적인 변화와 트렌드를 사회 전반에서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례로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미국의 타임지는 2006년 12월 유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그 새로운 웹의 등장을 인정한 것이며, 여기서 유는 세계 경제의 혁신을 가져온 웹 2.0을 가능하게 한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임즈에 실리는 것이 유를 올해 그 인물로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라든가 유튜브, 그다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그 세컨드 라이프 등의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일반 사용자들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웹 2.0의 새로운 트렌드는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고요. 그 웹 2.0의 성공적인 미국 기업의 주요 사례를 보면 구글의 같은 경우는 서비스 규모가 미 인터넷 검색 시장의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6년도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494억 달러니까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수십조 원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커뮤니티형이고요. 가입자가 1억 3천명. 그 뉴스 코퍼레이션이 6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마이스페이스는. 그 다음에 유튜브, 잘 알고 있는 유튜브는 매일 1억 회 이상의 비디오 클립이 조회가 되고요. 구글이 16억 5천 달러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돼가는 아주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숫자로 인수를 했습니다. 쇼핑몰의 어떤 그 원조인 이베이, 이건 상거래형으로서 쇼핑몰 인터넷 상거래죠. 세계 인터넷 상거래의 1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마켓쉐어가 약 14%니까 엄청난 거죠. 그다음 회원수 2억 1000명, 세계 33개국에서 이러한 것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의 새로운 트렌드는 상당한 그 타임즈에 개인적으로 실릴 정도 어떤 유를 올해의 그러니까 그 인물로 그러니까 선정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큰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웹 2.0의 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웹 2.0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의 특징은 사용자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을 일어나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이면서 사용자들이 댓글을 단다든지 거기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가짐으로 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웹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 어떤 웹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서버 공간에서 이 자리를 연결해주고 요건 사용자들과 또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어떤 플랫폼으로 해서 진화가 되어 있고, 그 때문에 다양성과 긴꼬리 분포라고 하는데, 긴꼬리 분포는 제가 이제 웹 3.0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2.0의 특징을 보고요. 이 특징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지, 사용자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용자가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생성 정보, User Created Conten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UCC라고 병명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병행한다. 그래서 정보 지식의 피동적 소비자와 동시에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건 프로슈머 역할을 사용자가 수행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프로슈머라는 건 뭐예요? 프로덕트, 생산자와 또 뭐죠? 생산자와 그리고 컨슈머, 요 슈머의 컨슈머,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생산자가 되는,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는, 내가 생산하고 곧 바로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지식인, 야후의 앤서 등에서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서로 자신의 지식을 제시하여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죠.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곧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 같은 데에서는 내가 물어보면, 사용자가 물어보면 또 다른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죠. 그래서 서로 자신의 지식을 제시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백화사전인 브리테니카에 수록된 항목이 약 7만 건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웹 개발이 기본되지 않는 곳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브리테니카의 백과사전이 아주 제일 가까운 지식을 정보하는 백과사전 이름이 브리테니카에서 발행한 그 백과사전. 약 7만 건에 비해서 150만 명이 참여하는 위키피디아에는 160만 건 이상의 항목을 수록. 그러니까 7만 건하고 160만 건은요,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방대하고 엄청난 그 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웹이 수많은 자발적인 사용자의 지성을 모아주는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집단지성은 뭐예요? 내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 여럿이 모여서 거기서 나오는 지식, 그 인텔리전스 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혼자였을 때보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난 그 지식, 그 지성을 모아준다. 그래서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UCC와 같이 사용자에 의한 정보 지식의 창출이라든지 사용자 어떤 여가 정보, 그 유저 필터레이트 컨텐츠의 방식에 의한 사용자 간 자체적 평가, 선택, 배열 등을 생성된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경향,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가치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용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웹 기반, 웹 2.0을 해서 통한 가치 창출이 계속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구매자와 구매 상품 평가 사례예요. 이렇게 보면 고객의 만족도 같은 게 있죠. 그죠? 거기에서 어떠한 상품평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로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을 사입해서 여기에 대한 참고 사항들을 쭉 적어 놓게 되죠. 그래서 평가 사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웹 2.0의 특징으로서 발전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웹의 그러면 플랫폼은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웹에 대한 플랫폼은 어떻게 웹에 대한 플랫폼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웹이 소프트웨어의 차원을 넘어서 플랫폼으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웹의 플랫폼적인 특징인 서비스 분야에서 보면 웹을 통한 정보 검색, 그 다음에 광고, 상품 거래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적 변화가 없이 다양하고 향상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글의 검색 기능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초창기 키워드 중심 웹문서 검색 이외에 이미지, 동영상, 지도, 뉴스 등의 다양한 컨텐츠 검색 기능은 물론 다국어 번역 기능에 이르기까지 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플랫폼으로까지 진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는 이제 회사를 얘기합니다.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일정 수수료의 지불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사업자가 아마존의 웹스토어에 등록하고 일정 수수료의 지불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 거죠. 웹 2.0이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분야에 보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분야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판매, 기존의 패키지 형태가 아닌 웹으로서의 변화가 있는데, 그걸 어떤 예를 들면 구글 닥스 서비스하고는 라이틀리. 구글 닥스는 뭐예요? 구글 다큐멘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뭐 오피스 같은 경우, 요거는 구글 닥스 오피스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구글 닥스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웹 기반에서 서로 주고받고 동시에 그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구글 닥스에서 어떤 그 시스템 분야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요. 자, 다음에는 웹 플랫폼으로 이제 지속되는 게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한번 더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구글 이런 플랫폼으로 해서 이런 지도를 제공한다든지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그 외의 것들, 그래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보시듯이 여기 이제 워드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여기서 구글 닥스를 통해서 쌍방, 상대방과 또 그 다음에 내가 서로 멀리서 있더라도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류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진화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긴꼬리 분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웹 2.0의 특징에서 그 다양성과 긴꼬리 분포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다양성과 긴꼬리 분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어떠한 사례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파레토 법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파레토 법칙은 뭐냐면요. 이탈리아의 20% 인구가 전체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의 20% 인구가 전체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파레토 법칙은 이제 경영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건데요. 80대 20 법칙은 중요한 소수, 하찮은 다수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소수는 뭐예요? 이탈리아 20%, 하찮은 다수는 이 80%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이제 웹 2.0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의 분야에서는 파레토 법칙보다는 긴꼬리 분포 또는 긴꼬리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긴꼬리 분포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서적 판매 주 수익액은 20%의 베스트셀러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구입하는 희귀한 80부들의 책들이다. 그러니까 주 수익원의 20% 베스트셀러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입하는 희귀한 80%의 책들이다.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에 이제 근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회원제 인터넷 DVD 대여 업체 넷플릭스가 성공한 것도 기존의 대형 비디오 대여 체인망에서는 구하기 힘든 비디오나 DVD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의 수익 구조에서도 기존 광고 시장에 광고 매체를 유효하기 힘들었을 때 대체하는 인터넷 신흥 벤처, 심지어는 개인들이 구글 검색 광고의 주 고객으로서 긴꼬리 개미 군단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음악 파일을 소통하는 랩소디의 경우 40%가 나머지 60% 라인 음반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틈새 상품에서 발생했다. 평범한 학생이 유튜브에 올린 한 편의 동영상으로 세계적인 클릭수가 제일 많은 빅 유튜버가 되는 경우가 이러한 전통적인 파레토 법칙에 대한 반론이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보다는 이런 식으로 긴꼬리 분포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요 긴꼬리 분포에 대한 사례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꼬리 분석에 대한 사례,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소비자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비자가 여러 틈새, 니치라고 해요. 틈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더라. 그 다음에 다수의 틈새 시장이 긴꼬리 경제를 형성하더라고. 또 긴꼬리 경제의 특징이기도 한 세분화된 다수의 소수가 가지는 중요성. 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었고, 중소기업 및 1인 기업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긴꼬리 경제로 인해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80의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교환되는 사회문화적 저변이 확대되었고,
사회 전반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술적 특징인데요. 기술적 특징은 상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의 기술적 특징은 웹 2.0은 특정 기술의 표준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에 대한 표준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웹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비즈니스 관점의 용어인 것입니다. 즉, 웹 2.0의 경영과 특징들이 웹에 관련된 기술적인 발전과 응용에 출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거 한번 봤으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술이 활용되어야만 웹 2.0이고 그렇지 않으면 웹 2.0이 아니라는 식의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웹 2.0은 어떤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웹 2.0,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웹 3.0 이러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떤 경향과 특징이 웹에 관련된 그 응용에서 어떻게 되어져 나가느냐, 쌍방향이 되느냐, 또는 사용자의 어떤 그 폭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웹 2.0이다, 웹 3.0이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술적 특징을 한번 볼까요? 웹 2.0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컨텐츠 유통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징 방식이 변화가 일어났고 또 웹의 응용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요? 웹 2.0 기술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런 웹 2.0 콘텐츠에 대해서 유통과 상거래 방식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소비자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향상되게 했고 서로 쌍방향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통과 상거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자,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산 방식과 콘텐츠 소비 방식이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콘텐츠의 생산이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죠. 블로그는 누가 만드나요? 내가 만들죠. 보는 건 누가 보나요? 다른 소비자들이 그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컨텐츠 소비 또한 RSS 또는 리치 사이트라고 하는 또는 그 AT, 아톰 등을 통하여서 재활용이나 재배포가 사용자에 의해 용이해진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의 위치와 역할도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성공자로서의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브라우징 방식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브라우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브라우징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돼가죠. 기존과 같이 HTML을 기반으로 단순하게 브라우징 하는 그 형태에서 탈피했다, 벗어났다. 단순한 브라우징은 HTML 기반으로 하는 그 단순한 거죠. 그래서 글씨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소셜 브라우징, 태깅이나 폭소노미 등을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SS와 ATOM, 아톰 등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개의 컨텐츠들을 수집, 가공, 배포하는 방식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에 응용 환경의 변화만 공부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 기술의 웹 응용 환경의 변화는 간단하게 보면 웹의 응용이 단순한 HTML 기본의 요게 아니라는 것이요. 아니고 어디에요? 웹 서비스와 개방형 API 기반위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복합적인 응용으로 형태로 발전한다. 예전에 단순했던 것이라면 이번엔 좀 더 복잡해졌다 라고 얘기하고요. 사용자들, 즉 우리들이 직접 웹브라우저에서 이와 같은 환경의 활용이 용이한 RIA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아작스라고 등의 클라이언트 확장 기술을 통해서 웹 응용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는 정도로 해서 웹 응용 환경의 변화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